타교수와 그래비티 by JB 하틀 시간입니다. 이제 파트 3 The Einstein Equation,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다루는 파트로 들어갑니다. 제3부. 제3부는 챕터 20부터 시작입니다. A little more math. 장방정식을 공부하기 전에 20장에서 수학을 조금 더 공부합니다. 먼저 벡터부터 공부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12장 지난 시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12장 이제 한 서너 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이 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3부로 되어 있는데 Part 1, 제1부는 Space and Time in Newtonian Physics and Special Relativity, 특상대성 이론에 관한 것이었고, 이 Part 1은 챕터 1부터 챕터 5까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Part 2가 있습니다. 제2부. 제2부는 The Curved Spacetimes of General Relativity.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휜 시공간,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 Part 2가 챕터 6부터 챕터 19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Part 2가 챕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Part 3가 The Einstein Equation,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인데, 이게 이제 5개의 챕터, 그래서 챕터 20에서부터 챕터 24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파트 1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파트 2로 가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겠구나 그러면서 휜 시공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했죠. 그래서 6장, 7장, 8장, 9장까지 이제 시공간을 다루는 이제 물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장, 12장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태양계에서 테스트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건 좀 띄겠다라고 하고 12장으로 들어갔는데, 12장도 역시 여러 가지 블랙홀에 관계된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는 것들도 코스몰로지컬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당장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으로 가려면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틀이 추천한 이걸 갖다 강의하는 순서도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빨리 이론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챕터 20으로 바로 가라는 그런 추천도 있어서, 이 정도에서 이제 중지하고 파트 3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파트 3 챕터 20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3, The Einstein Equation에서 무엇을 다루는지 우리 이 하틀 책의 파트 3를 소개하는 부분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리에서 여러 가지 분야를 배우고 있죠. 역학도 배우고 전자기학도 배우고 양자역학도 배우는데, 그런 분야마다 기본 방정식이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고전역학의 기본 방정식입니다. 기본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역학에 나오는 모든 것의 이제 내용이 전부 뉴턴의 운동 방정식 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고전역학책이 이렇게 두껍고, 우리는 뉴턴의 운동방정식 F는 M에는 간단한데 왜 책이 이렇게 두껍냐?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이제 대상한테 적용하면, 물론 한 물체가 간단히 움직이는 간단하지만 크기를 갖는 물체라든가 여러 물체라든가 상호작용이 복잡하다든가 한 그런 여러 가지로 다루는 그런 게 있죠. 아무튼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고전역학 문제 모두를 해결하는 그런 기본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맥스웰 방정식은 전자기학의 기본 방정식입니다. 전자기학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전부 맥스웰 방정식에서 비롯되고 맥스웰 방정식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그것과 비슷하게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본 방정식입니다. 나는 지금 일반 상대성 이론을 잘 모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인슈타인 방정식,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은 그 형태만 알았지 그게 지금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얻었는지를 모릅니다. 궁금해 죽겠지만, 아무튼 일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대부분은 이게 기본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대부분은 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서
거기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파트 3의 인트로덕션에 소개한 걸로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풀이로 우리가 무엇을 아냐? 우리가 9장에서부터 열심히 한 게 뭐였냐면 슈바르츠쉴드 지오메트리였죠. 그래서 이 슈바르츠쉴드 지오메트리, 다시 말하면 슈바르츠쉴드 메트릭, 이것도 바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의 풀이, 특별한 조건 아래서 어떤 조건입니까? 질량 분포가 구대칭이고 회전하지 않는 그런 질량 분포가 주위에 만드는 그 바깥에 만드는 공간의 그 메트릭이죠. 지오메트리죠.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의 이제 결과이고, 우리가 이제 19장 뭐 이렇게 18장 이런 데로 가면 또 코스몰로지컬 모델을 하면서 뭘 열심히 배우냐면, 우리는 아직 안 했지만 FRW 모델을 열심히 배웁니다. FRW 코스몰로지컬 모델. 이 FRW는 프리드만 로버튼 워커 코스몰로지컬 모델인데, 이것도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의 풀이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이 우리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여러분한테 잘 강의할 수 있을지, 나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을 이해시킬 수 있을지 걱정은 되지만, 우리 이 책 앞에 보면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3가지 수학 지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3가지 수학 지식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a more precise definition of vectors. 벡터를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벡터 정의한 건 그렇게 프리사이즈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notion of dual vectors. 벡터를 듀얼 벡터로 취급하는 그런 개념을 이해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듀얼 벡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특상대성 이론 할 때도 우리 벡터가 4차원 벡터가 코바리언트 벡터, 콘트라바리언트 벡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콘트라바리언트 벡터는 첨자를 위첨자로 쓰고 코바리언트 벡터는 첨자를 아래첨자로 썼습니다. 자, 그걸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코바리언트 데리바티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바리언트 데리바티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론, 양자 장론 같은 거 배우면 이 코바리언트 데리바티브가 필요한데, 아마 이 일반 상대성 이론도 그 일종의 장론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로 그런 코바리언트 데리바티브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아무튼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3가지만 알면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뭔가 나름대로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20장 1절이 바로 뭐냐면 벡터를 좀 더 이제 잘 이해하는 것인데, 이 20장 1절 바로 앞부분 교재에 나온 걸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The introduction of four vectors in curved space-time in section 7.8 was mathematically imprecise, even if physically accurate. 그래서 우리 7장 8절에서 휜 시공간에 놓인 4차원 벡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틀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학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서 그걸 한번 정확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this section gives a more precise definition of four vectors. 그래서 이 섹션에서 우리 사실은 원문에는 이 4가 없는데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4벡터 이렇게 넣었는데, 우리 교재가 7장 이후로는 그냥 벡터라고 쓰고 문맥으로 4벡터인지 3벡터인지 알아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 다 4벡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벡터를 좀 더 이제 잘 정의한다. 4차원 벡터에 대해서 엄밀하게 정의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엄밀하게 정의하려고 한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in particular it gives a definition in terms of directional derivatives of what we meant in section 7.8 by direction defined locally. 우리 7.8에서 조금 이따 복습하겠지만 이제 배운 게 나옵니다. 휜 시공간에서는 우리 그 벡터의 방향을 locally 그 한 점에서만 정의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서 엄밀하지 못하다고 하는, 엄밀하게 정의한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는 7.8절에서 국소적으로 정의된, 국소적으로는 로컬리죠. 국소적으로 정의된 방향이라고 의미했던 것의 방향도함수를
그 방향이라는 걸 의미했던 그 의미를 살리는 방향 도함수를 이용한 정의를 소개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ectors in flat space-time were defined as directed line segments in section 5.1. 그래서 5장에서는 우리 평탄한 시공간, 평평한 시공간, 플랫 스페이스 타임에서 벡터를 정의했죠. 그때 벡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방향을 가리키는 선분으로 directed line segment 선분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But there is another completely equivalent way of introducing vectors in flat space-time by identifying them with directional derivatives. 근데 평평한 시공간에서도 또 다른 complete 완전히 동등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탄한 시공간에 놓인 벡터를 도입하는 또 하나의 완전히 동등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뭘 이용하는 거냐면 방향도함수를 이용하는 것인데 바로 그게 벡터하고 똑같다, 동등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5장과 7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좀 복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방향도함수로 벡터를 정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장에서 이제 벡터를 잘 정리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틀책이 아닌 것에서 배운 벡터부터 하틀책에서 배운 것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3차원 벡터와 4차원 벡터를 우리 비교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3차원 벡터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방향을 갖는 선분으로 표시했죠.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근데 4차원 벡터는 4차원 평탄한 시공간에서, 4차원 평탄한 시공간은 유클리드 공간과는 조금 달랐죠. 아무튼 여기서도 방향을 갖는 선분으로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재 하틀책에서는 3차원 벡터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4차원 벡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볼드체로 표시했습니다. 볼드의 정체로 이제 표시했죠. 흘린 채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 사실은 이 책에서는 3벡터가 3차원 벡터고 4벡터가 4차원 벡터인데 우리 이제 앞으로는 4벡터란 말을 붙여요. 필요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벡터와 4벡터를 볼 것 같으면 우리 3벡터는 3차원의 3개의 축을 만든 다음에 이런 베이시스를 만든 다음에 거기를 따라서 이렇게 코오디네이트 액시스를 하고 여기서 벡터를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벡터를 표시하면 각각의 성분에 따라서 AXX에 더하기 AYY에 더하기 AZZ 이렇게 됐죠. 4차원 벡터도 우리 4차원은 축을 4개를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공간 축은 이쪽에다 이제 2개만 뭉뚱그려 그리고 여기에 시간 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걸 갖다가 4차원의 베이시스 벡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죠. 그래서 AT 우첨자 그 다음에 요거 단위 벡터입니다. ET, 그 다음에 AX, EX, 이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표시했는데, T, X, Y, Z 이렇게도 표시하고, T를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0, 1, 2, 3 이렇게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한꺼번에 표시할 수가 있죠? 이렇게 더하기를. 근데 이런 더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렇게 첨자가 2개, 같은 첨자가 2개, 아래 첨자, 위 첨자 있을 땐 더하기 표시를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4벡터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벡터는 우리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4벡터는 0에서 3까지 4개를 더하는 것이고 3벡터는 1에서 3까지를 더하는 것이죠. 이렇게 더하기 표시를 안 하고 더하기를 하는 것, 첨자가 2개, 아래 첨자, 위 첨자가 반복되면 더한다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더하기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4차원 벡터에서는 그 첨자를 그리스 문자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3차원 벡터는 이렇게 로마자로 나타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썼으면 이 알파 그러면 사실 어떻습니까? 알파라는 숫자는 요 전체 결과에 이제 나타나지 않죠. 알파는 1, 2, 3, 4 다 합해버린 거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첨자는 첨자인데 그 첨자가 살아남지 못하고 나중에 나타나지 않는 거. 그래서 이걸 더미
더미점자 이렇게 부르니까 이 더미점자는 알파라는 글자로 써도 되고 베타라는 글자로 써도 되고 감마라는 글자로 써도 되고 뭐든지 써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요거 4차원 벡터에는 이렇게 그리스 문자를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여기 AT, XY, Z로 표시하기도 하고 0, 1, 2, 3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AT 하고 써서 요거 AI는 3차원 벡터를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AT하고 3차원 벡터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5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칼라 곱을 해야 될 텐데 스칼라 곱은 3벡터는 자 이런 3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4벡터도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 이런 거를 자 여기서 AI, XI나 BJ, XJ 요 똑같은 이제 요 더미로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이걸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3차원의 경우는 꼭 위아래로 안 되더라도 요거 그냥 더하기로 표시하지만 자 우리 4차원 벡터의 경우에는 우리 반드시 여기 위점자 아래점자 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지 됩니다. 그래서 A.B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A.B를 하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이 스칼라 곱은 벡터끼리 하는 거죠. 그래서 XI. XJ. 한 다음에 AI, BJ는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면 XI. XJ XI하고 XJ 햇의 스칼라 곱이 바로 무엇입니까? 델타 IJ하고 같죠. 그래서 델타 IJ, AI, BJ 이렇게 썼죠. 그리고 우리 4차원 벡터에서는 이제 똑같은데 요것도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단위 벡터를 먼저 곱합니다. 이랬을 때 요건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죠. 에타, 알파, 베타인데 에타, 알파, 베타는 이거는 평탄한 플랫 스페이스 타임의 매트릭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이 델타 IJ는 XI. XJ인데 이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크로네커 델타 기호였습니다. 크로네커 델타 기호는 I하고 J가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인 것이죠. 근데 이 에타 알파 베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스페이스 타임 오버 플랫 스페이스 타임의 매트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플랫 스페이스 타임의 매트릭은 우리 뭔지 이제 잘 압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3차원 공간에서는 우리 두 점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델타 X제곱 더하기 델타 Y제곱 더하기 델타 Z제곱이라고 표시하고 평평한 4차원 시공간에서는 우리 그 델타 S제곱 간격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요거 4차원 델타 X의 스칼라곱인데 4차원 스칼라곱이죠. 이건 요거 T가 있는 데다가 마이너스를 하고 더하기 델타 X제곱 더하기 델타 Y제곱 더하기 델타 Z제곱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델타 XY는 우리 행렬로 표시할 수도 있죠. 그래서 3x3고 대각선 요소가 1인 그런 걸 요 델타 IJ의 행렬 요소를 델타 IJ 이렇게 요 3차원 유닛 행렬이죠. 이것의 행렬 요소를 델타 IJ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플랫 스페이스 타임의 매트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여기 첨걸 0, 1, 2, 3 이렇게 한다면 여기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0, 1, 1, 1 이렇게 된 게 이게 플랫 스페이스 타임의 매트릭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공간의 한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라인 엘리먼트가 3차원 공간의 라인 엘리먼트는 dx제곱 더하기 dy제곱 더하기 dz제곱인데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i도 이제 더하기 그다음에 j도 더하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델타 ij가 유클리드 3차원 공간의 매트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의 간격은 에타 알파 베타하고 dx 알파 dx 베타 하면 이게 바로 이게 되죠. 이거 같이 되죠. 여기다 D점을 붙인 게 되죠. 그리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평탄한 4차원 시공간의 매트릭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평평한 4차원 시공간의 경우에 4차원 벡터의 스칼라곱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자, 이건 이제 우리가 5장에서 여기까지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7장에서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서의 벡터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플랫 스페이스 타임하고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서의 벡터는 이게 두 개가 완전히 정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플랫 스페이스 타임에서 이제 생각했던 벡터의 개념을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서 벡터를 여기서 벡터 그러면 4차원 벡터죠. 4차원 벡터를 정의하는 열쇠는 뭐냐면 우리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Recognize that vectorial quantities are all local. 그러니까 벡터량은 전부 국소적이다. 다시 말하면 작은 부분에서만 정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separate
the notion of magnitude and the direction and the define direction locally. 그래서 벡터에서 크기 부분하고 방향 부분을 따로따로 떼어서 방향 부분은 locally 정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정의할 때 define vectors in tangent space, tangent space에서 벡터를 정의한다. 그러면 이제 locally 벡터의 방향을 정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7장에 나온 그림 7의 6을 보라고 하는 것인데, 그림 7의 6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레버러토리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레버러토리를 국소적인 로컬한 부분으로 점 정도로 우리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은 로컬리 정의되고 여기서만 정의된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 이 작은 부분에서만. 그리고 점 P에 위치한 작은 방의 관찰자가 측정할 수 있다. 그 방향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에서 로컬리 정의된 속도 V를 본다고 한다면 여기다 이렇게 V를 그려놓은 것이죠. 그랬을 때 휘어진 시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curved space time입니다. 휜 시공간이 있을 때 여기 P점에 대해서 접선인 이런 공간을, 접선 공간을, 이건 지금 2차원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그려놨지만 휘어진 4차원 시공간에서는 요거 접선 공간이 3차원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바로 접선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 탄젠트 스페이스에 놓인 작은 방, 이 작은 방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방에서는, 여기서는 벡터를 플랫 스페이스처럼 이제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플랫 탄젠트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n this tangent space, 이 접선 공간에서 vectors can be added, subtracted, and multiplied by scalars as in flat space as v equal to vx, ex 더하기 vy, e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탄한 시공간에서 벡터 계산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게 아니죠.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옆으로 가도 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벡터는 한 점에서 정의되고, 그 점에서 벡터는 플랫 스페이스 타임에서 성립했던 모든 벡터의 알지브라 규칙이 성립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점에서, 점마다 벡터가 정의됩니다. 다른 점에서 정의된 벡터는 또 다른 탄젠트 스페이스에 속하고, 그래서 다른 점에서 정의된 벡터를 플랫 스페이스 타임에서처럼 더하는 방법은 없다고 하는 거죠. 한 점에서 벡터하고 다른 점에서 벡터를 더할 수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치 벡터는 어떻습니까?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까지 평평한 시공간에서는 그린 벡터가 바로 또는 원점에서 저 어디 다른 점까지 그린 벡터가 위치 벡터죠. 그래서 위치 벡터는 한 점에서는 로컬리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원점과 어떤 한 점으로 쭉 이은 선분이니까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서는 위치 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이나 12장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때 우리 그 슈바르츠실드 지오메트리에 나오는 좌표들 나오고 R 이런 거 나올 때 그거를 우리가 플랫 스페이스 타임에서의 좌표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고 슈바르츠실드 코디네이트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이도, 유한한 변이도 역시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단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미분 변이는 로컬리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분 변이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유한한 변이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서 벡터의 알지브라를 우리가 구할 것인가? 우리 그렇다면 이 벡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벡터 필드로 정의합니다. 필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공간의 각 점마다 정의된 벡터들의 모임을 벡터 필드라고 하죠. 그래서 an assignment of a vector to each point in space-time in a smooth way. 이게 바로 벡터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asis for vector field, 그러면 이 basis도 역시 그 점들 각 점에서 정의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각 점 x 알파에서 어떤 벡터든지 이 기저 벡터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각 점에서 이제 표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벡터가 있으면 이렇게 점점마다 이렇게 똑같이 표현하는데 우리 평탄한 시공간에서는 여기 어땠습니까? 저 X 의존성이 없어도 됐죠. 근데 이렇게 휘인 시공간에서는 저렇게 X에 의존하게 전부 다 정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요게 바로 무엇이에요? 요게 바로 the components of the vector A in the basis E 알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scalar product between any two vectors A and B, 여기서 4차원 벡터죠. at the same point, 같은 점에서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4차원 벡터의 스칼라 곱은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자, A라는 스칼라 4차원 벡터 있고 B라는 4차원 벡터 있으면 이거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한 점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의했을 때, 자, 여기가 이제 이 알파하고 이 베타의 스칼라 곱인데 요게 뭐였습니까? 평탄한 시공간에서는 에타 알파 베타였죠. 근데 이 에타 알파 베타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베이시스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두 가지 형태가 가장 유용하게, 특별히 유용하게, 중요하게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소노멀 베이시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코디네이트 베이시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이 오소고널 베이시스하고 코디네이트 베이시스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소고널 베이시스의 조건은 바로 뭐냐면 요 두 개 단위 벡터들의 곱을 했을 때 그 단위 벡터의 곱이 무엇으로 표시가 되냐면 요거 에타 알파 베타로 표시되는데, 이 에타 알파 베타는 뭐였습니까? 바로 그 다이아고널 엘리먼트가 마이너스 1, 1, 1인 평탄한 시공간의 매트릭이었죠. 그리고 이게 바로 로컬리 이렇게 정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칼라 프로덕트 인은 오소노멀 베이시스에서는 바로 이 베이시스는 바로 이런 걸 이용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 알파도하고 이 베타도 이 알파도 이 베타를 계산하는데 그걸 에타 알파 베타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모자 붙인 게 요게 오소노멀 베이시스에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햇을 붙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코디네이트 베이시스가 또 있었습니다. 코디네이트 베이시스는 바로 뭐였습니까? 단위 벡터의 곱이 무엇과 같아지는 거예요? 바로 매트릭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 휘어진 시공간의 매트릭과 같아지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런 코디네이트 베이시스에서 이제 그 스칼라 곱을 계산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알파도 이 베타가 뭐가 돼요? G 알파 베타가 되니까 G 알파 베타 A 알파 A 베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여기 에타 알파 베타는 뭐였어요? 직교하고 크기가 1인 그런 기제였습니다. 근데 코디네이트 베이시스는 직교하지 않을 수도 있고 크기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죠. 그러면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타임의 오소노멀 베이시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3 of the orthonormal unit vectors may be space-like. 그래서 4차원 벡터의 오소노멀 베이시스는 베이시스가 전부 4개가 있겠죠. 근데 4개 중에서 3개는 공간성일 수가 있다. 근데 하나는 반드시 시간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소노멀 베이시스의 조건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랬을 때 요게 되는데 여기 하나는 반드시 마이너스 1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가 마이너스 1자리가 있는 거, 이게 바로 시간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이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정의할 것이냐, 어떻게 시간성 그 단위 벡터를 어떻게 구해낼 것이냐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습니까? 관찰자의 레보터리를, 우리 관찰자의 레보터리가 국소적으로 정의가 됐죠. 그 국소적으로 정의하는 데서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타임 라이크 단위 벡터, 시간성 단위 벡터,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그걸 E0 해시라고 하는데, 그건 무엇으로 이거 E0를 정하면 되냐면 그 점에서 4차원 속도 벡터를 관찰자의 4차원 속도 벡터라고 정하면 된다 그랬죠. 이 관찰자의 4차원 속도 벡터는 크기가 1이니까 아주 딱 단위 벡터가 되고, 요 방향으로 4차원 속도 벡터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어떠냐? 나머지 3개는 요놈과 수직인 세 축을 표시하는 그런 단위 벡터로 표시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코디네이트 베이시스는 어떻게 하느냐? 코디네이트 베이시스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게 무엇과 같은 것이었어요? 휘어진 시공간의 메트릭과 같은 거였죠. 그리고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G 알파 베타 A 알파 A 베타가 되는데 이때 이렇게 표시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미 사용된 예가 뭐가 있냐면 for velocity 벡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for velocity를 볼 것 같으면 5장에서 이미 이거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U 알파 알파 번째 성분은 바로 뭐였습니까? D 타우분의 D X 알파였죠. 그래서 요게 바로 코디네이트 베이시스에서 4차원 벡터의 알파 번째 성분인데 우리 라인 엘리먼트 배운 적 있죠? 라인 엘리먼트가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라인 엘리먼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ds 제곱인데 그건 마이너스 D 타우 제곱. 타우는 이게 고유시간이죠? 와 같은데 요거 어떻게 됐습니까? 요게 정의가 G 알파 베타. 요 앞에 있는 행렬 요게 바로 메트릭이었죠. 그래서 요 G 알파 베타, D X 알파, D X 베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양변을 D 타우로 나눌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D 타우 여기도 써주고 저기도 써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요게 바로 U 알파고 요게 U 베타죠. 그리고 요거는 어떻습니까? D 타우로 나눴으니까 요거 D 타우로 나누니까 요거 뭐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게 바로 우리 요 형태하고 똑같은 거니까 우리 이 라인 엘리먼트로부터 4차원 속도 벡터를 표현한 것이 라인 엘리먼트에서 4차원 속도 벡터를 표현한 것이 바로 4차원 속도 벡터를 코디네이트 베이시스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오소 노멀 베이시스하고 이제 코디네이트 베이시스까지 정의를 했는데 우리 이제 20장에 와서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정의된 거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벡터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다이렉셔널 데리버티브 방향 도함수로 정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베이시스를 정의할 때는 우리 7장에서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 알파는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장으로 이렇게 표시했을 때 그 벡터 장을 이제 그 성분으로 표시했을 때 components of vector A in the basis E 알파 이 알파라는 베이시스의 성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20장에 들어와서는 이 똑같은 벡터를 어떻게 표시하려고 하냐면 저 4차원 벡터를 A 알파 파셜 오버 파셜 X 알파 이렇게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장의 네 번째 식인데 그리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the directional derivative specified by a vector A 벡터 A에 의해서 규정되는 그 방향 도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방향 도함수로 4차원 벡터를 표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제 좀 궁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배운 벡터를 이제 쭉 복습을 했고 바로 이 문제 방향 도함수로 4차원 벡터를 표시하는 문제를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복습을 했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걸 본격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는 걸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